자, 이제 대침체, 서브프라임과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저성장의 시장점, 미국판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깨진 상황입니다. 사실 글로벌 저성장 툭 까놓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거 이유는 이게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저성장하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도 저성장이 된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게 이제 글로벌 저성장으로 나온 거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을 유지를 했죠. 2000년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겪는 문화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대학교 수조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포화 상태까지 급증합니다.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이때 중국이 부상했습니다. 1인 가구도 급증했는데 캥거루족이 늘어납니다. 사실상 북유럽을 제외하고 30대쯤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2007년 서프라임 이후부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대학, 그리고 다녀야 하는 대학이 되었고, 동시에 월스트리트 컨설팅 업계 모두 위축되었습니다. 클링턴 대출 정책은 그 호경기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재정 확장. 정확히는 대출을 확장하는 거죠.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면 110%의 대출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부시도 그물을 못 빼는 거예요. 프리드먼은 죽을 때까지 그린스펀을 비판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아니니까 이제 어쩌면 그린스펀이 오를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초에 프리드먼이 말하는 통화주의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단 한 번도 어떤 정부에서 참고만 했을 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호황과 함께 켜진 인기 남서상이 월스트리트 남성상인데, 가장 공학력에 주에 110시간 일하면서 돈이 많은 금융인, 하버드, 와튼스쿨, MBA 이렇게 나오는 요런 이제 엘리트 그룹이죠. 현대판 제왕학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판 제왕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프라임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월스트리트에 대한 비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지지상 남성상이 이때 거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월가는 구제금융 바꾸면서도 샴페인 마시면서 시위를 구경하는 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원한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이 부담도 플러스 되어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부상시킵니다. 반대로 이때 그 대응을 못한 워싱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패배감에 젖어요. 또 심지어 같은 워싱턴에 아마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감에 상당히 많이 젖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기술 기업이 중심이었고, 뉴욕과 다른 자체적인 자본시장 VC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국민적 분노도 피하고 경제도 살리기에 적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은 개발자로 또 단계별로 대체가 돼요. 이렇게 월가는 퀀트 시스템으로 전환해갔고, 90년대부터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언더독이었던 퀀트 하우스는 이제 메인이 됩니다. 퀀트를 활용해서 패시지적인 베타를 따라가는 ETF가 이때부터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인 이 정치적 결별이 지금까지도 이래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를 기용하는 월가고요. 오바마를 이어받은 바이든은 백악관 경제팀의 블랙록으로 체인지를 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도 블랙록에서 계획을 해요. 블랙록은 진보 이미지가 있거든요. 패시브 펀드 붐을 일으키는 ETF 명가죠, 여기. 그래서 2020년에는 더 이상 컨설팅이나 월스트리트 업계는 메인 업계가 아니고 컨설팅이 죽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상 컨설팅을 혐오한 스티브 잡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컨설팅 업계에서 여러 가지 2024년 분석이나 이런 걸 해왔는데, 이건 아예 그냥 데이터 분석을 따로 하는 가트너에서 이걸 가져가 버리니까 컨설팅이나 회계 컨설팅이 특히나 이것저것 하려고 별걸 다 하죠. 컨설팅 업계들이 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80년, 90년 락가소 이미지에서 2000년대 월스트리트 금융의 이미지, 그리고 아이폰과 캘리포니아 경제 부상으로 너드남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현상도 생겨요. 동시에 이때부터 PC주의와 페미니즘이 테크 업계에 약진합니다. 서프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제3의 길이 일으킨 사고예요. 그리고 부동산 버블로 전 세계 재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진보 그룹들은 이걸 가지고 또 금융자본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고 그걸로 책을 팔고 그걸로 다시 정부 개입을 한 다음 부동산 이득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를 만들고 발을 빼고 다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문제라고 비판하는 건 반복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잡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린스펀 비판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그린스펀이 오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
이거 주 대상이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가 환경이나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줄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신자유주의가 있습니까? 신자유주의를 진짜 받으려면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재량이 아니라 기계적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고 재량적 정책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연준에 있었잖아요. 모두 재량적으로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이 경제 개입을 확실하게 하죠. 기계적으로 펼치지 않아요. 사실상 클린턴의 정책은 이게 은행 그리고 은행 노조를 기반으로 한 돈을 대출시켜서 부동산에 보급하는 자본주의 버전 난미 모델이겠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동산 버블을 빼지 못한 부시 정권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원인은 클린턴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만들어온 원인은 클린턴이죠. 부시 정권은 그때 남부 피해가 심해서 공화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클린턴만 잘 빠져나갔죠. 제가 이때부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버블을 엄청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문제 던지고 그냥 정권 넘겨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로 정치질 하면은 잘 돌아가요. 지금도 보면은 이전에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무용론과 이거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남들보다 더 틀리면 된다. 특별히 잘날 필요가 없다. 이건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한 말이고 왜 대부분의 사람은 뭐 붕어 수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그냥 당장 뭐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정치와 경제를 결정합니다. 이게 직관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붕어 수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웬만큼 욕 듣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매번 반복해서 다시 나오잖아.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바마는 결국 시스템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어떻게든 감옥을 보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구제금융 받은 거 가지고 보너스 지급하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으로 은행권이 아직까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권 협약으로 바젤 3가 발효됩니다. 연준 의장이던 버냉크는 플레이북을 이때 만들었고 이 전까지 플레이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준의 시스템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준 거 보면 자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세계는 이 사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게 유럽 정치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미국을 2000년대 외치다가 서프라임 나오니까 피그스 사태 나오고 발을 뺍니다. 제3의 길을 택했던 정치인들은 교체되고 중도 우파가 뜹니다. 그래서 피그스 문제는 유로화를 한 지 10년 만에 나온 건데 이때 지중해 모델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아직까지도 극복 못하고 있거든요. 아일랜드와 영국은 극복했고 지중해 모델은 장기 불황에 빠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유로존의 불만을 계속 표시를 해요. 언제까지 저거 지원해줘야 되냐. 지금은 이제 난민 방파제로 쓰고 있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죠. 이쪽은 국가부채는 심각한 문제인데 참다 못한 영국은 2016년 결국 브렉시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간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대침체 이후 앵글로삭슨 모델을 정치적으로 욕설할 수 있게 되니까 유럽은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문제를 명확히 이야기해보죠. 미국에 물건을 팔고 미국에 투자를 받고 그게 끊겨서 참 문제다.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와인을 못 팔고 벤츠를 못 팔아서 참 문제다. 이 뜻이잖아요. 미국이 국방비를 제일 많이 내주기도 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저 돈 많던 미국인이 이제 우리 물건을 안 사주네. 미국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금도 보충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국방비로 복지를 해야 되고 미국의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연금을 보충해야 되는데 미국의 국방비를 뜯고 미국이 수출해서 이익 얻고 미국이 투자해서 연금 이익 벌고 미국의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탓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안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대중에게 알려질 리는 없죠. 대중야합적 포퓰리즘이니까. 제가 말했지만 대부분 어느 나라 선진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임팩트가 없는 이상은 붕어 수준의 기억력이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만 살펴봐도 멍청한 선택 안 해요. 덜 틀릴 수 있어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어느 쪽이든 유럽은 3인주의 정치를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10년 뒤에도 똑같이 지금의 10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이거 투자하다가
물릴 겁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즈아가 나오고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은 물리고 반복할 겁니다. 자, 프랑스식 자본주의와 독일식 자본주의는 유럽의 메인이 됩니다. 금융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프랑스식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독일식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특히 프랑스식은 이걸로 컨트롤하죠. 그 은행으로 컨트롤 많이 하죠. 이게 일본이랑 같습니다.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제조업 중심이에요. 금융 자본주의를 할 경우 제조업은 자국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조업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총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 무너지진 않아요. 단점, 올라가는 것에서 되게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경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다가 합중국인 미국과 합중국이 아닌 유럽의 문제는 좀 큽니다. 뭐 화폐는 동일했는데 신용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나름대로 돈 쓸 수 있는데 이 돈이 문제는 유로화예요. 신용이 통일이 됐어요. 합중국이 되거나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에 막기 위해 지중해 모델과 터키는 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요즘도 터키에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대박난 게 독일인데 수출을 해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뭐 전부 다 쓰잖아요. 결론적으로 EU의 GDP도 독일도 프랑스도 2008년 경기 고점 이후에 2010년 동안 회복을 못합니다. 회복을 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버블을 일으켰는데 이거 총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이건 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데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팬데믹 성장은 누구도 이게 정상적인 GDP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려 하는 건 2010년대 저성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서프라임 이후부터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양적 완화가 청년층의 인생을 다 망쳐놨죠. 자, 그래서 이 저성장으로 소비 부양 정책과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할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디플레이션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뭐 연준이 여기 좀 안 좋은 회사 채권도 사주고 그 다음에 정부의 채권도 사주고 그래서 정부는 그 돈 가지고 재정 정책하고 그 좀 안 좋은 저금리 정크본드 채권도 사줘가지고 중소기업 최하의 중소기업도 살아남고 이렇게 소비를 부양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그 경제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 공리죠. 100% 맞지는 않아요, 다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간다. 케인즈 저축의 역사,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소비 부양이에요. 이때 매번 경기 침체 때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는 배경이 됩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기초, 저축의 역설입니다.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킨다.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다. 저축의 증가는 소비 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 소득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총수요라는 건 기본적으로 GDP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스톡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뭐 매번 그 10년마다 반복되는 청년층이 점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돈을 막 쓰라고 하는 소비지출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다시 말하지만은 땅을 파고 그냥 땅을 매우 아무 의미 없어. 거기에 돈을 줘도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케인즈입니다. 어디 군대가 생각나죠? 근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케인즈예요. 현 진보 그룹의 핵심 사상인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의 사상입니다. 과거 케인즈가 메인일 때 재무관리사들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투자해서 번 이득은 꼭 절반은 돈을 쓰세요. 이 배경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는 2000년대 초 카드 발급으로 인한 카드 사태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케인즈주의 노르딕 모델을 선택하고 소비 진작을 외쳤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안 그래도 문제되던 PIR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부서졌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연봉이 부동산 대비 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비 진작을 외쳤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최저임금을 급증시켜버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더 맞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이유거든요. 이 뭐 소비 부양 정책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급증시켜 보자.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증대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자리 사라지고 비유동 가격만 올라가. 비유동 자산 가격만 올라갔죠. 뭐 부동산은 더 오르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아르바이트는 뭐 이제 끊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늘어난 게 그거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브레이킹 타임. 그리고 키오스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MZ 소비를 이야기하지만 미리 말하는 데 있잖아요. 이건 국가 통계로 애초에 나옵니다. MZ, 특히 20대의 소비는 줄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데 소비가 줄었다고요. 소비가 줄었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소비가 늡니까? 소비가 줄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핵심 소비 계층은 MZ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이 안 팔리잖아요. 뭘로 팔려요? 전부 다 트로트 이런 걸로 팔리잖아요. 애초에 이 마약이 걸려드는 거는 경제관념이 약한 20대입니다. 항상 20대가 이 소비 과잉을 걸려들어요. 아이러니한 건 이 MZ 소비를 욕하면서 케인즈주의식 부동산 상승과 복지 정책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목적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선호하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라는 걸 잘 모릅니다. 뭐 소비 부양 정책 이꼴 소비 과잉 플러스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그것들은 재정 정책과 부채로 남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복지를 바란다면 있잖아요. 절대 과잉 소비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 국가를 바란다면 이 공리에 의해서 달하기 때문에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선호해야 됩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걸 오히려 욕해야 됩니다. 복지를 바란다면. 그러나 세상은 그게 말도 안 되게 안 맞다는 걸 알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길 바라는 거죠. 반대로 과잉 소비를 한다면 복지를 바라도 됩니다. 제가 욜로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안 맞거든요. 케인즈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정 소비는 필요하다는 걸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비율을 학생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50% 생존비, 월세와 건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남은 20% 재투자 비용, 뭐 내 연봉 성장을 위해서, 별도 사업이나 부업을 위해서, 교육. 남은 돈의 3대 1. 미리 말하는데 지적 성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지금 현재 일하는 건 지식 노동들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기계 대신에 지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속 평생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적 노동자들의 의무이자 생존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근데 보통 개발자든 뭐든 이런 거 입사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지식 노동자들은. 자, 남은 돈의 3대 1 저축 투자 소비 인간관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만약 이 재투자 비용을 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레이어 3으로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온라인 강의도 결제한 거 다 듣고 정리한 돈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 기준이 전통적인 재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모으면 됩니다. 덧붙여 경제학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 글로벌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저축 투자 비율은 최대치로 15%, 미국은 심지어 5%만 저축합니다. 여러분들이 50% 저축할 때 남도 50% 저축하면은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높여버리고 그 이자 소득세 이런 걸 높여버리고 그 세금으로 정책을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돈을 더 뿌리고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폐를 놓길래 소비를 할래.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 빨리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능력뿐 아니라 운도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 무조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이제 상태일 뿐입니다. 돈이 녹는 것도 능력 없이 운만으로 취득한 돈으로 버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권 당첨자나 횡령자들이 항상 손실이 나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돈을 커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후 빈곤은 근데 100% 맞을 수 있습니다. 기저효를 파악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중력만 있으면 적절하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때때로 좋은 기회에 모은 돈으로 자산으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수 계통에서 가지는 재정 안정,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 소득 가설. 이런 거예요. 세금을 환급해줘도 별로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다. 세금 환급이나 기본소득이나 소득제나 정부 복지 비용이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소득은 확실한 항상 소득과
변동성이 큰 임시소득은 아니다. 확실한 항상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한다. 하지만 임시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으로 돌린다. 단기적 소득 공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0이고 소비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을 촉진하려면 일시적인 세금 환급이나 복지 비용보다 인하된 세율이나 소득 공제가 영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히 이야기해가지고 정부는 저는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 신혼부부한테 돈을 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소득 경제를 훨씬 높여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세율 낮춰버리고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방식을 이걸로 썼잖아요. 케인즈로, 정부 재정 지출로. 그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낮춰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다양하게 늘어나지.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정부 재정에 세수 구멍을 만들어야죠. 왜? 예전에 돈을 쓴 게 남아있기 때문에, 큰 정부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은 멍청해 보여도 각기 알리는 하면서 완전히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심리거든요.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지 돈을 버는지 붕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도 즉흥적으로 내가 위협이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지금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소비가 촉진되는 이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뭐? 임금 낮은 걸 못 사니까 교사 그만두고 월마트로 취직해보니까 연봉이 1억이 되네? 교사는 6천인데? 화폐가 녹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냥 녹기 전에 빨리 물건으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뭐? 저기 남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을 쓰는 겁니다. 미국인 대중이 멍청해 보여도 각자 할 일 하면서 완전히 멍청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1, 3년 정도 바짝 돈 벌 시대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기에 고통스러운데 엄청 바빠서 이 돈이 이어질 거란 환상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쾌락에다 써요. 그러지 말고 이걸 자산 부자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걸 소비 부자가 되면 조지는 거예요. 자산 부자로 전환 웰시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리치가 아니라. 그래서 연평균 4, 5%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다시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뭐 발판이 높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현실에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경기에 정부는 복진이 뭐니 하면서 부동산을 부양하며 돈을 푼다. 이때 주로 이슈가 불평등이에요. 그럼 요거 직전에 자산을 확대시킬 기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투자하면서 이때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건 임시소득이고 단 부동산이나 주가 버블 나기 전에 튀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들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봅시다.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 경제정책의 두 가지는 크게 재정정책, 정부와 통화정책, 중앙은행입니다. 뭐 결국에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만 미래세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부시 행정부는 1차 경기 부양책으로 1150억 달러 세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신고존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뭐예요? 세금 감면 나머지는 인프라 투자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데 이후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우파 반대자 티파티가 발생을 하죠. 공화당은 주로 재정 안정론인데 재정 안정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수 그룹의 재정 안정 방식은 결국에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진보 그룹의 그 재정 확장 정책은 세금 감면 플러스 알파 뭐예요? 돈 뿌리기입니다. 이 배경에는 민주당 케인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경기 부양책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맞춰서 돈을 써야지. 그냥 돈을 막 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벌면 된다라고 하는 게 케인즈주의예요. 재정 확장론. 이게 말이 되는 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정이 아니에요. 재무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 박사들 모아놓고 하는 짓거리예요. 이건 순전히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이들은 국가부채 무용론과 함께 MMT주의자들과 함께 바이든 시절에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혀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붕어 기억력을 가진 대중에서 멀어집니다.
최대한 대중에서 멀어져야 돼요. 경제에서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9.12 테러와 전쟁을 막기 위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지니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재정 안전론에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돈은 어디 나왔냐? 연준에서 나왔어요. 머니터리 팔러시. 오바마 당시 이제 이거 뭐라지? 미국 부양책? 어쨌든 요 시기죠. 요 당시 바이든이 있네요. 아직 젊은 바이든. 부시 행정부에서 쌓은 이 미국 국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쌓입니다. 연준이 이제 국채를 매입하기 집행을 해요. 어찌됐든 국채는 미래 세대가 화폐해야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 정도 규모 화폐는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거든요. 이렇게 돈을 뿌리면은. 그럼에도 강행을 합니다. 이 부양책은 한국의 IMF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IMF 진짜 연구 많이 했어요. 한국의 IMF를. 죽은 경제잖아요. 여기에다가 심장 마사지를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뭐 부작용으로 여기 그거 갈비뼈가 부러지든 뭐라도 뭔 상관이에요. 일단 살려야지. 이게 케인즈 사상입니다. 저는 불경기에 케인즈적 접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호경기에 이직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자금이 집행된 상황에서 다시 자주 나오는 스티글레츠와 폴 크루만 장기 침체 해법은 있어. 뭐 돈 풀라는 거죠. 얘네들은 케인즈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기 때문에 돈 풀라는 거예요. 뭐 미국처럼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양적 완화로 늘어난 자금을 고수익에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 됐죠. 저성장이었죠. 글로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랐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죠. 부동산. 중기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아니죠.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죠. GDP는 저성장이 됐고 부채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임금도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를 일하고 무유층 세금을 인상하는 등 성장 지향적 세대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유럽 역시 이 정책을 사용했죠. 그런데 저성장은 극복하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무한히 올라갔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심지어 2009년에 집행된 자금으로 부족하다고 했는지 케인즈주의자답게 더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풀었으나 소비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GDP가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상태. 근데 부동산 가격은 급증하죠. 이 차트 보는 사람도 얘기할까요? 아니 총 소비는 늘었는데 봐봐. 총 소비 늘었잖아. 총 소비 늘었는데 왜 소비 지출이 늘지 않았다고 그러지? 총 지출이 2008년 고점 대비 10%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지급을 해도 소비가 늘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GDP 70%가 개인 소비에 의존을 하거든요. 심지어 1인당 지출 줄었습니다. 이거 이전보다 1인당 지출 줄었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소비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변화율이거든요. 1년간 변화율. 예. 그리고 이게 이거 팬데믹 기간에 돈 푼 거 요 차이죠.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미래의 돈을 막대하게 댕겨왔는데 이게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예상외로 매출이 안 나와. 이 대출을 못 감겠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청년 세대의 시간과 노인의 연금을 파괴하고 만든 겁니다. 개인의 부채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버가 나니까 이제 정부 부채로 했는데 GDP가 성장을 안 하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의 찬성자로 미국의 3대 경제학자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폴 크루먼, 로랜드 서머스 모든 민주당 지지자인 케인즈주의자들이죠. 이때 계속 싸우던 폴 크루먼과 로랜드 서머스 이게 이 두 사람은 2020년 팬데믹 때는 싸웠는데 이때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좀 밀렸죠. 그래서 2015년이 되어 폴 크루먼은 다시 양적 완화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바꿔요. 부동산 버블이 필요하다 했다가 부동산 버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하다가 양적 완화는 별 효과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경제 실험이야.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이제 효과가 없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돌아섭니다. 자기가 이거 해야 된다 주장할 때 엄청나게 하거든요. 효과 없네 라고 하는 거 먼저 말하고 쓱 하나 던지고 빠져요. 글만 남겨놔요. 이런 식이에요. 폴크로무는.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부채 무용론 인플레이션까지 온 겁니다. 2010년 당시에 이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중국의 저임금으로 인한 물품 공급. 이걸 중국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물류공학의 전 세계화입니다. 컨테이너와 아마존 효과인데 이제 자유무역이 되니까 컨테이너는 더더욱더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면서 물류를 제공하게 되고 자국 내에 물류 배송을 하는 아마존, 이게 물류공학의 목표 자체가 물가 상승에 기여를 한다. 물가 상승을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 이게 물류공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 세계급으로 해버리고 그걸 또 이제 그 미국 지역 내에서 최대한 알고리즘화 시킨 게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효과가 각 나라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물가 효과를 낮춰요. 물가를 낮춰요. 그래서 이걸 중국 효과, 아마존 효과라고 합니다. 연준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겪은 지금에 와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일 혁명. 이게 아무리 아마존 효과나 중국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단계별로 사우디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스탠스가 중동에서 독립적으로 변하게는 배경입니다. 우리 왜 굳이 중동에 우리 자기 안에서 에너지 다 생산 가능한데 게다가 지금 태양광까지 나왔죠. 미국에서 태양광이 지금 제일 저렴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유럽과 일본에도 진행되어 마이너스 금리 실험까지 하게 됩니다. 세일 혁명 이후부터. 어쨌든 2013년 로랜드 서머스는 연준 의장 후보에 떨어지고 벤 버냉키 의장과 부의장으로 제닛 옐런이 당선됩니다. 두 사람은 사실 양적 완화의 설계자인데 제닛 옐런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돼서 압도적인 고압 경제를 이 사람이 주장을 했거든요. 수요보다 공급이 높아서 만성적인 호황 상태로 2, 3년에 이루는 거. 이거 1940년대에 전쟁 부채 깔 때 정부 부채 까면서 한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바마 독트린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경제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미국의 대상으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무역 적자가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이제 저금리를 계속할 수도 없고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할 수도 없으니까 2015년에 환율 조작국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무역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2013년에부터 견제를 했고 사실 이건 2009년에서부터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장하던 바입니다. 제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달라. 미국인들이 이걸 예초에부터 장기적으로 바랬었다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미국 노조에서 미국에서 퍼져나간 양적 완화는 사실 각국의 수출 중심 저금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성장으로 먼저 탈출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 이제 경제 위기를 탈출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무역 촉진법을 통과시킵니다.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예요. 화폐 조작국부터 우선 선출하는 거예요. 이때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시 대상은 중국, 스위스, 독일, 한국, 일본. 즉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이때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EU 그룹에 의해서 자기네들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들이 그냥 이거 걸리면 위안화 절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미국 대통령이 인사해야 되니까 아일랜드는 안 나와요. 미국 기업도 많고. 그냥 궁금하면 아일랜드 미국 대통령 찾아보면 돼요. 무역촉진법 2015년입니다. 이 두 개가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역시 모니터링 대상국이었고 주 대상은 중국입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해달라는 이 여론이 특히나 미국 안에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정말 압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은 국제무역법 위반이다. 이때까지는 자유무역을 폐쇄할 생각까지는 없었죠. 중국이 그냥 말만 하는 거고 그냥 선거할 때만 이제 지지받는 거고 중국이 보란 듯이 2015년 위안화를 절하해 버립니다. 근데
해볼 거면 해보든가. 중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한 거고 이걸 위안화 쇼크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것보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 절하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드도 이때부터 시작되면 애초에 힐러리가 시작점인데 다음 대통령은 설마 우파 포퓰리스트를 얹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될지 몰랐어요. 자유무역 그만해. 고립주의 간다. 트럼프는 이거 절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국위 극대화. 세계 질서를 재편합니다. 뭐 우리는 다 있을 거 다 있겠다. 2000년대에 그렇게 말했어요. 외교의 최우선은 국익이라고. 이게 이 당시에 전 세계 이야기였거든요. 미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는 미국 국익 최우선자였어요. 이 보호무역은 글로벌 노동계와 진보 진영들이 적극 주장하던 바입니다. 유럽도 아시아 국가도 진보 진영도 갑자기 자유무역주의자, 친자유주의가 갑자기 바뀝니다. 미국 차를 못 파는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달려갑니다. 야, 너네들 신자유주의 문제라면서, 자유무역이고 문제라면서. 왜? 얘네들은 현실을 마주하면 그때부터 현실에서 극복이 안 돼요. 이건 정치 이슈로 계속 남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국가가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건 사실 붕어기업급의 대중미일 뿐입니다. 현실은 국가 간 상호 이익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상호 이익이 중요한 거지. 국익 우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계속 호구를 해줍니까? 그건 약탈이고 식민지지. 그래서 미국에게 무역에 대한 상호 이익은 사실상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라크 전쟁 때부터 사유입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국이라 불릴 정도도 아니고 싸울 때도 같이 싸웠어요. 같이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미국의 동맹국이랑 그 나머지 국가들 뭐예요? 나토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 후방에 있으면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이거예요.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이 싸울 때 같이 싸워주지 않는다. 피는 우리만 흘린다.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만 낸다. 미국인의 세금으로 자국의 방어력을 지킨다. 트럼프 이전에 미국의 관점이 이전부터 이제 미국의 관점은 사전에 전환이 됐는데 트럼프가 진보 그 드라이브를 빠르게 건 것뿐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국가에게만 지원해주겠다. 트럼프는 뭐 지키지 않겠다. 빠지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인의 심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다들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국익 우선을 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호구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 착각을 깬 게 트럼프의 고립주의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의입니다. 바이든은 좀 선해서 조금 선회를 해서 동맹국이 스스로 지켜주면 지원해주자. 무기나 미사일만 쏴주자.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8,250억 달러인데 이라크전은 2조 2천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중 부상당한 미국인의 치료가 2천억 달러예요. 장애와 사망보험금이 1,000억 달러가 들어요. 뭐 미국인이 피를 흘리면 너무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지원금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뜻입니다. 이걸 왜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하겠어요? 전쟁이 돈 더 많이 들고 미국인의 치료가 돈 더 많이 들고 장애가 돈 더 많이 들고 사회 보장 문제가 훨씬 발생하는데 근데 동맹국 후방에서 뒷짐지고 있다면 더더욱더 안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라크 전 때부터 신뢰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영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사실 오바마 때부터 이어져 온 초당적인 정책입니다. 에너지 문제 극복을 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와 제조업의 타국 의존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강으로 가고 있죠. 이건 미국 특유의 안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바꿔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미국 안에 팔잖아요.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 쓰면은 무역 적자 문제도 상당히 해결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그럼 자국의 내수를 키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